1943년 가을, 이탈리아 진영으로 진격하던 연합군이 몬테카시노에서 멈춰섰다. 1944년 봄, 전선의 우위를 확보하고 더 이상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4차례의 전투가 치러진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독일군은 미국 정예군을 격투했다. 그 후로 인도군과 대규모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뉴질랜드군은 카시노를 점령하기 위해 2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희생만을 남긴 채 실패하고 말았다. 1944년 4월 이탈리아 원정은 위기를 맞았고 독일군의 승리는 히틀러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전쟁을 치르면서 독일 군대는 연합군에 비해 술적인 열세나 힘의 열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영미 연합군의 장군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렸다. 하지만 곧 심기일전한 일단의 병사들이 돌파구를 마련했다. 자유 프랑스군이 모로코의 언덕 쪽에서부터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곳에 길을 내가며 전진했고 그 길은 카시노를 이어산 길로 연결됐다. 자유 폴란드군은 남쪽으로부터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드디어 카시노가 무너지고 이탈리아 전선은 활로를 찾게 됐다. 고비를 넘기고 나자 카시노 전쟁의 군사적 결정은 야망과 영광을 향한 욕망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독일군이 카시노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자 미국군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적군을 포위할 수 있었다. 전쟁이 이곳 이탈리아에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때 초기 카시노 전투에서의 패배를 자신의 과오라 여긴 미군 장교 마크 클라크는 영국이 개입하자 영국이 승전의 공로를 가로채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로마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이 기회를 틈타 독일군은 안전하게 북쪽으로 달아날 수 있었다. 6월 4일 또다시 벌어질 전면전에 대비해 독일 기술자들이 2중 3중의 복합 요새를 손보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미군은 승전구를 울리며 로마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수도를 차지한 기쁨도 곧이어 밀려오는 막강한 세력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버린다. 카시노를 차지했을 즈음 태평양전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일본 영토를 정복했다. 36개의 미크로네시아 상호섬으로 이루어진 마샬 군도는 일본군의 외곽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미국군이 일본 요새의 취약지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오던 암호를 미국 정보 요원들이 해독함으로써 수행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은 완벽한 각본 아래 한치 오차도 없이 수행됐고 섬은 8만 병사들에 의해 함락됐다. 1944년 봄, 전쟁은 버마, 인도, 그리고 중국의 국경을 따라 곳곳에서 화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영국 군대는 재정비한 일본의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란 철칙 아래 일본군은 영국과 미국군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8만 5천의 일본 병력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임팔과 코히마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다. 이곳은 인도를 공격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었다. 영국 군대는 최후까지 결사항전하란 명령을 받았다. 곧 임팔과 코히마는 포위됐다. 영국군은 보급품을 공수해왔지만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일본군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영국군은 거듭되는 일본군의 공격에 끈질기게 대항했지만 80일간이나 지속된 전쟁으로 양측은 모두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다. 6월 말, 개전 당시 병력의 4분의 1만이 생존한 일본군에게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영국군은 일본을 추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근 4년간 서유럽 사람들은 독일의 침략에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이란 사실은 확실해졌다. 영국 남부지방에 공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와 물품의 행렬이 밀려왔다. 연합군은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았다. 이 비밀작전은 대군주작전이라고 명명됐다. 영국 해안에서 16km까지는 무장 금지구역이었다. 무장 병력이 육해공 입체전 훈련을 거듭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해안 마을에서 민간인의 대피가 이루어졌다. 영국 전체가 기밀지역으로 외국인의 여행도 금지됐다. 공격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육해 공군에 의해 수차례 펼쳐왔던 합동작전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이었다. 미국의 에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을 맡았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 매일 연합군 훈련을 실전처럼 지휘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이젠하워의 지도력과 사령부의 능력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준비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실질적인 작전 계획은 본능적인 치밀함을 소유한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몽고메리가 직접 지휘했다. 아이젠하워의 외교력은 영국과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한 작전 수행에 있어 절대적이었다. 공군 사령관들은 독일 군수시설과 도시에 대한 공습만으로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단지 지상군을 엄호하는데 공군력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결과적으로 아이젠하워가 옳음이 증명됐다. 특별한 상륙장비로 무장해 상륙 해안에서 적군과 교전을 벌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었다. 역사적으로 수륙의 입체적 상륙전은 일반 전함을 이용한 소규모 군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독일군은 규모도 적었고 레이더 시설도 없었으며 전투기와 통신 시설도 부족했다. 연합군은 무저항 상륙을 보장받은 셈이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의 기존의 상륙작전은 전쟁 이후 새로운 기술 혁명을 야기했다. 수륙 양용 장갑차는 해안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호환됐다. 수륙 양용 장갑차는 바다에서 출발해 해안에 상륙한 후 적 보병을 제압했다. 영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는 특수 전투 장비를 지뢰제거나 도로 건설, 교량 부설 등 아주 특이한 용도로 사용했다. 연합군의 작전 준비와 연습은 숨길 수 없었다. 독일군은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상륙 지점이 영국 전투기의 전투 범위 내에 위치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조수와 일기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합군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하나는 협소한 영국 해협을 건너 칼레에 상륙하는 것이다. 확실한 작전으로 일단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만 하면 남부 독일을 기습할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더욱 서쪽에 위치한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연합군은 실제로 노르망디를 공격하면서 독일이 칼레를 공격할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제1미군단이란 괴상한 형태의 진영이 짜여졌다. 이 가상의 군단은 칼레의 반대편에 배치됐다. 독일군은 이 가상의 부대 간에 이루어진 교신 내용을 도청했다. 독일 정찰 위성 사진엔 무기를 보관한 거대한 병기고와 위장한 탱크, 고장난 비행기 등이 찍혔다. 결국 독일의 스파이들은 영국에서 수집한 거짓 정보들을 본국의 정보부에 전달하게 됐다.
공군력은 대군주 작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 이탈리아의 살레노와 안지오의 공격에서 조직적 체계를 갖춘 독일 군대는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신속히 지원병을 충원받을 수 있었다. 처음 몇 주간의 공격 양상은 양국 간의 지원병 충원 경쟁전이었다. 공군력은 연합군이 병력 충원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줬고, 독일군이 사용하던 길을 파괴하고 철로를 폭파하고 다리마저 철저하게 폭파해버렸다. 1944년 4월과 5월 사이에 11,000대가 넘는 모든 전투기들이 프랑스의 통신시설, 공군기지, 육군기지, 해안포대, 그리고 레이더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20만 회 이상이나 출격했다. 북프랑스의 철도 시스템이 전파될 위기에 처했다. 전략폭격기가 출격한 것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독일의 기반 구조를 초토화시키려는 것이었다. 공군력은 눈속임에도 한몫했다. 칼레 지역에 투하된 폭탄의 3배가 넘는 폭탄이 실제로는 근처의 노르망디를 겨냥한 것이었다. 독일 공군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11,000대 연합군 전투기에 대적할 전투기가 300대밖에 되지 않았다. 연합군 공군에 의한 가공할 독일군의 붕괴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가세로 보충됐다. 무장한 레지스탕스와 마키다는 독일군을 상대할 만큼 강력하진 않았지만 사보타지나 독일 공산당을 상대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견제 공격을 펼침으로써 연합군의 해안 상륙에 대해 독일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공적을 올렸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많은 군함이 6월 6일에 전투에 투입됐다. 6,483척의 군함이 해협을 건넜다. 수많은 거대 군함이 지났다고 여겨지는 칼레 해협은 그중 가장 좁은 지역이어서 거대한 함대가 지나기에 공간이 넉넉치 않았다. 함대는 4,000대의 상륙정과 수백 대의 특수 수송선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느 쪽을 봐도 수평선 저쪽까지 빈틈없이 도열해 있을 정도였다. 7척의 전함, 23척의 순양함, 그리고 100대 이상의 구축함이 병력 수송에 참여했다. D-Day에 이 배들은 독일의 해안 포대를 맡았다. 독일은 4척의 구축함과 39척의 고속 어뢰정이 전부였다. 연합군 공격에 대한 독일의 저항은 매우 섬세했다. 연합군은 해안가에서 대서양의 장벽이라고 불리는 만만치 않은 벙커 부대와 해안 포대를 만난 것이었다. 방어작전은 어윈 럼멜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안가에 당도한 어떤 침입자라도 요새에 배치된 고정사단이 추적하고 육지에 포진한 기동보충대인 펜저 전차부대의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철거하고 수백만 개의 지뢰와 감쪽 같은 덫과 상륙정과 탱크에 대비한 방어물을 설치하는 등 이름하여 대서양 장벽을 등장시켰다. 전함 한포 사격으로 해안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낮 시간에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상륙정은 아침 간조기에 상륙해야 했다. 또한 폭격기의 공격을 밤에 감행하기 위해서는 보름달을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거사일은 6월 5, 6, 7일로 압축됐다. 5일의 일기가 고르지 않은 탓에 작전은 24시간 연기됐다. 6일 아침 일찍 프랑스 해안에 도착한 첫 상륙부대는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상륙정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곧이어 23,000명의 낙하산 부대가 상륙했다. 공수부대의 상륙은 해안 상륙부대가 교두보를 설치하는 동안 적의 역습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육군은 5구역의 해안에 나뉘어 배치되었다. 동쪽의 2구역, 즉 유타와 오마하란 암호명으로 불린 지역에 미군 부대가 배치됐다. 두 해안 지역에서의 전쟁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서쪽 끝의 유타 해안에선 미군 부대가 아마도 독일의 가장 약한 부대를 만났던 것 같다. 해안을 방어하고 있던 3개 포병대대는 포 한 발도 쏘지 않고 그대로 포위됐다. 유타전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197명이었다.
이는 2만 3천 명이 해안에 상륙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사상자 수라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오마하 구역에 배치된 미군 부대는 6월 6일 당일에 어느 전투에서보다도 최악의 전적을 기록했다. 해안에 출몰한 미 육군 제1사단은 독일군이 해안에 배치한 부대 중 최정예 부대를 만난 듯 했다. 해안에 상륙한 미군 병사들은 언덕에서 낱낱이 정찰됐으며 독일군은 해안에 그들을 향해 엄청난 조준 포격을 퍼부을 수 있었다. 오마하에서 수륙양용 장갑차는 너무 일찍 발진해 깊은 바다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이들 장갑차의 원조 없이 연합군 보병은 요새 매복한 독일군 보병에 쉽게 노출돼 표적이 돼버렸다. 오마하 해안은 참혹했고 마치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2,000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이날 상륙한 인원은 3만 4천 명이었다. 영국 병사들은 황금과 검이라는 암호명이 붙은 동쪽 해안에 침투했다. 주노 해안에 배치된 것은 캐나다 부대였다. 이 세 곳의 상륙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은 최고의 부대도 아니었고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검과 주노 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은 저항도 거의 없이 이루어졌다. 6월 6일 정오도 되기 전에 상륙부대는 독일 부대 후방에 착륙한 공수부대와 합류할 수 있었다. 대군주 작전은 모든 요소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했던 종합작전이었다. 황금해안에서 독일 요새를 압박하려던 해군 한포 사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수륙양용 장갑차가 보병대와 분리되면서 영국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다른 해안의 상황은 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상륙한 병사들은 육지에 올라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전쟁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안전하고 풍부한 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독일군도 역시 비행기로, 육로로 또는 철로로 물자를 이동할 것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은 보다 신속하게 물품도 지원받고 보충병도 충원받아야 했다. 대군주 작전엔 쉐르부르라는 프랑스 항구를 점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두 가지의 독특한 기술이 연합군의 물자가 안전하게 보급되는 데 공헌했다. 연합군의 토목공학이 레이더나 전기에 못지않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콘크리트로 물에 뜨는 항만 시스템을 건조할 수 있었다. 무게가 150만 톤에 달하는 암호명이 5대인 부동항은 해협을 가로지른 형태로 적절한 곳에 배치돼 임시항구로서의 역할을 했다. 5일 작전에선 탄성 있는 송유관을 바다 밑에 매설해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었다. 공습이 감행된 3주 동안 80만 대군의 연합군이 해협을 건넜다. 전군이 교두보에 합류했고 쉘브랑을 점거했다. 하지만 공격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다. 연합군이 차지한 지역은 너무 협소해 상륙한 연합군을 수용하기에도 비좁을 정도였고 비행장 등은 말할 것도 없었다. 독일군은 대전차전과 방어전에 매우 강했으며 프랑스군이 보카지라 부르는 전원지역에선 특히 완강히 버텼다. 보카지는 중세풍의 전원마을이었다. 수백 년을 자리잡고 자라온 관목길은 움푹 트인 형태를 하고 있어서 독일군에게 겹겹이 훌륭한 천연의 참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준비된 방어 태세 앞에 탱크가 멈춰서고 말았다. 이 지역에 투입된 공격대는 길게 뻗은 길에 한 줄로 갇혀 좁은 공간에서 작전을 펼칠 겨를도 없이 적의 공격에 노출됐다. 노르망디의 케인이라는 곳이 D-Day의 목표 지점이었다. 하지만 D-Day가 지난 지 3주가 됐을 때도 이곳은 여전히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다. 나치가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한 보카지 지역이 끝나고 탱크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넓은 농촌 지역이 나타나는 남부지방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비행장을 짓기에 적당한 곳은 농촌 지역이었다. 캐나다군과 영국군은 케인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적인 공격을 퍼붓지만 난공불락이었다.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은 할 수 없이 공군의 대규모 전략 폭격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7월 7일 영국 공군과 미 육군 항공대는 체계적으로 케인을 파괴해 나갔다.
독일군 진영을 향한 융단 폭격이 계속됐고 이로 인해 전진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7월 중순까지 영국군 전 기갑부대의 3분의 1이 희생됐다. 한편 서부 해안의 미군은 엄청난 융단 폭격을 퍼부어 마침내 방어선을 돌파했다. 미군이 남으로 진격을 시도함에 따라 대치 상태가 무너지고 전쟁이 시작됐다. 공격은 독일군의 측면을 돌아나가 노르망디의 독일군을 포위할 수 있었다. 8월 초 히틀러는 적을 물리치고 포위할 것을 독려하며 총반격을 명했다. 이때 다시 한번 해독된 독일군 암호가 커다란 비밀의 열쇠를 제공했다. 연합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고 결국 독일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탱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매우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수단으로 1940년 독일의 대격전에서 그 위용을 과시한 바 있다. 모든 발명품엔 갖가지 반응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대전차 방어전에 사용되는 막강한 무기가 개발됐다. 1944년에 전투를 수행한 부대는 1940년의 부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1940년 당시와는 달리 1944년엔 진격하는 탱크를 만나도 보병이 무작정 달아나진 않았다. 탱크는 여전히 전쟁의 승리의 1등 공신이었지만 적군의 대전차 부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수 보병 부대와 자주포 부대를 동반해야 했다. 연합군은 독일군을 프랑스의 펠라이즈라는 마을까지 조여들어갔다. 8월 중순 약 50만의 독일군은 세느강을 뒤로 한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연합군의 포위망 속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 나치 청소년 조직 중에 열성타원을 뽑아 만든 유소년 히틀러 친위대에 의해 펠라이즈의 틈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군사행동이 개시됐다. 이들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주춤하고 있던 사이 30만 독일군이 줄을 지어 세느강을 가로질러 대규모 탈출을 시도했다. 독일군은 모든 중화기를 잃었다. 1300대의 탱크가 파괴되고 20만 병사가 포로 신세가 됐다. 애초에 연합군의 대군주작전은 세느강에서 끝을 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장군은 승리의 기운에 편승해 프랑스의 광활한 지역까지 독일군을 추격할 것을 지시했다. 히틀러는 어떤 경우의 퇴각이나 방어적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고 준비도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겐 몸을 숨길 곳도 맞서 싸울 곳도 없었다. 독일군은 멀리 벨기에와 네덜란드, 심지어는 독일의 국경지방까지 쫓겨갔다. 그러나 히틀러의 전략적인 지식이 그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길고 긴 보급선을 떠올리며 연합군을 약화시키기 위해 해협의 모든 항구에 부대를 배치하고 요새화하여 끝까지 버티는 거점으로 사용하게 했다. 9월 초 연합군이 베네룩스 3국의 국경에 당도했을 때 전쟁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44년 8월 중순 노르망디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연합군은 프랑스 리비에라 지역에 대한 제2차 공격작전을 개시했다. 처음엔 노르망디 공격과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상륙정이 부족한 관계로 남부의 공격은 연기됐다. 다시 한번 대규모 함포 사격이 개시됐고 다시 한번 2000대 200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제공권을 장악했다. 일단 초기의 저항이 무위로 돌아가자 미군과 자유프랑스군이 할 일이라곤 함정에 빠져 도주하는 독일군을 추격하는 것뿐이었다. 리비에라 상륙작전은 파리를 요새로 해 격전을 벌이려던 히틀러의 생각에 혼선을 일으켰다. 히틀러는 1년 전 독일군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연합군을 함정에 빠뜨려 전멸시켰던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를 회상하며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었다. 리비에라 상륙작전으로 파리는 독일군의 계획과는 반대로 그들을 포위하게 됐다. 8월 18일 파리 시민들이 일제 봉기에 저항했던 나치 독일이 드디어 연합군에 의해 압도됐다.
아이젠하워와 몽고메리는 공격을 위한 공격은 거부했다. 그들도 역시 스탈린그라드의 교훈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해방의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으며 정당한 공격에만 군을 개입시키려 했다. 이들이 자유를 위해서만 싸운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연합군은 행동 개시를 종용당했다. 자유 프랑스 지도자 샤랄 드 골은 프랑스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연합군은 8월 23일에 자유 프랑스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파리에 입성하는 것에 동의했다. 독일군 사령부는 호위됐다. 드골은 엘리제궁 앞으로 승리의 행군을 하는 부대의 선봉에 섰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에 사람들의 작은 힘이 모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수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히틀러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며 독일의 애국자요 전쟁 영웅이었던 클라우스 폰 슈타펜베리가 독재자가 참석키로 된 회의장에 폭탄을 설치했다. 행운의 신은 히틀러의 편이었는지 회의 장소가 폭탄의 영향권에 들지 않는 건물로 바뀌었다. 그러자 다른 장교가 가까이 접근해 폭탄을 육중한 테이블 뒤로 옮겼다. 하지만 히틀러도 자리를 옮겨 평소와는 다른 곳에 앉았다. 세 사람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히틀러는 끄떡없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다가올 파란만장한 역사를 예고한 것이라 믿었다. 이 일을 모의했던 몇몇의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체포되어 잔인하게 처형됐다. 모의자 중 한 사람인 어윈 범멜은 자결하지 않으면 가족을 강제 수용소에 보낼 것이란 협박을 받았다. 다시 전쟁은 계속됐다. 그리고 히틀러는 기적을 굳게 믿게 됐다. 연합군은 새로운 무기와 과학적 전술 등 새로 선보인 신기술에 매우 만족했다. 전쟁의 발명품이 한쪽에서만 개발된 건 아니었다. 독일은 과학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다. 그리고 독일 군대는 선진무기 사용에 반색을 했다. 연합군이 북프랑스의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할 때 아주 유명한 독일의 발명품이 등장한다. 6월 13일 V1 로켓의 첫 발이 런던을 향해 날아갔다. V1은 크루즈 미사일의 원시 형태로 자동 조종되는 제트기에 감시 장치가 장착돼 있어 육지,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했다. 그 후로 2주 동안 약 2,500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 하늘을 나는 폭탄은 종래 공습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테러로서 영국에 보복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경고도, 더 이상의 안전지대도 없었으며 긴장을 늦출 수도 없었다. (1939년) 아이들과 노약자는 대피했다. 몇몇 미사일은 대공포에 의해 파괴됐다. 초고속 전투기로 V1 미사일을 격퇴시킬 수 있었지만 전투기를 폭파시키려는 미사일이 번번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용기 있는 조종사가 필요했다. 일부 영국 스핏파이어의 조종사들은 V1의 날개 사이로 나란히 비행하다가 한쪽 날개 밑으로 들어가 V1 미사일을 살짝 기울어지게 밀어붙여 차멸시키는 비행법을 훈련했다. 1944년 9월 정체불명의 대규모 폭발이 런던 전 지역에서 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굉음을 초고속 열차 소리에 비유했고 그 소리 다음엔 천둥치는 듯한 파괴음이 어김없이 뒤따랐다. 폭발은 독일의 새로운 비밀병기인 V2에 의한 것이었다. V2는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었다. 폭발을 동반한 굉음은 내연기관이 자연 폭발한 초음파 미사일의 소리였다.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뉴스는 가스 폭발 사고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새로 개발된 무기의 소행임을 인정한 것은 V2의 첫 공격 이후 2달 뒤의 일이었다.
신미사일은 출격에서 영국 도착까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V2에 대적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평양에서는 섬을 하나하나 잠식해가던 일본의 여세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다. 1944년 6월 또다시 육해공 합동공격이 개시됐다. 이번엔 마리아나 제도였다. 이 섬은 공격측이나 수비측에 있어 모두 중요한 지점이었다. 제1목표였던 사이판은 일본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일본 본토로부터 전략 폭격기의 공습 범위 내에 드는 곳이었다. 두 번째 미군의 목표 지점인 괌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으며 서태평양 지역 최적의 천연 항구였다. 괌은 또한 일본을 공습하기 위한 기지로 적합했고 필리핀 제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의 시발점으로도 적합했다. 태평양 제도에서의 공격과 마찬가지로 육제전쟁도 해전이 선행됐다. 필리핀 해전은 최대의 항공모함전이었다. 처음 이틀 동안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흘 만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투가 3주간이나 계속됐다. 미군의 사이판에서의 활동은 진을 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계속적인 정면 공격으로 일관됐다. 죽을 각오를 다해 맞서 싸우던 일본군들은 7월에 4,000명의 일본 병사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대규모 자살 공격을 시도한다. 많은 일본 병사는 연합군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다. 사이판 전쟁이 시간을 끄는 동안 괌에선 공격군이나 방어군 모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미군이 대규모 공습과 함포 사격으로 태평양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 해군 측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본군은 반 이상이나 되는 2만여 병사가 희생됐다. 괌은 쉽게 탈환됐지만 1972년까지 지속된 잔여 부대에 의한 저항은 매우 끈질겼다. 마리아나를 확보하자 미 공군 부대는 섬을 기지 삼아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습은 새로 개발된 B-29란 전투기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B-29는 대규모 전투기로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도 용량이 큰 폭탄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투기는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었다. 1944년 11월부터 마리아나 지역은 공군기지로 탈바꿈됐다. 일본 군용기 제조청을 겨냥한 정확도 높은 첫 번째 공습이 개시됐다. 그러나 공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듯했다. 다음 해에 목조로 된 일본 도시의 대량 파괴를 초래하는 이 작전은 중단됐다. (1942년) 필리핀 제도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44년이 끝나갈 무렵 그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소집한다. 필리핀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정복군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1941년) 일본은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끌어모아 군복을 입히거나 군수산업기지에 투입했다. 전쟁을 수행하기엔 매우 제한된 조건에 처한 일본군에 대해 미 해군은 섬 전체에 엄중한 봉쇄령을 내렸다. 반면 미군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원 덕분에 물자가 남아돌아 어쩔 줄을 몰랐다. 새로 건조된 전함과 순양함과 구축함이 미군 선착장에 닻을 내렸다. 전쟁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배는 항공모함이었다. 진주만 사건 이후 일본군보다 5배나 많은 21척의 항공모함이 출항했다. 발진한 미군 전투기 대수는 3,000대가량으로 일본군의 3배에 달했다.
1944년 9월 미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필리핀에 있던 일본 공군 부대를 폭격했다. 같은 해 10월 메가더 장군은 700척의 군함으로 전열을 가다듬었고 이는 곧 대대적인 함포 사격으로 이어졌다. 미군 부대가 레이트라는 필리핀의 섬에 상륙하자 일본은 대규모의 해군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응전했다. 레이트의 해전은 세계사에서도 가장 대규모 해전으로 기록됐다. 일본의 전략은 몇 척의 항공모함으로 미군을 유인해 상륙을 지연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일본 해군으로 하여금 미군 병력 수송선은 물론 이미 상륙한 부대까지 공격하게 하는 것이었다. 레이트 해전은 일본 제국 해군의 사활을 건 마지막 모험으로 각인됐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일본의 모든 전함이 최후의 도박에 유효적절하게 투입됐다. 끝까지 남았던 병사와 전함과 전투기는 격렬한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했다. 이 전투에선 항공모함끼리 교전을 펼친 항공모함전과 함포를 이용한 전통적인 해군전, 이 두 가지 양상이 모두 펼쳐졌다. 두 함대가 병력을 나누어 점점이 흩어진 필리핀 제도를 누비고 다니며 적을 추적하는 모습은 매우 복합적인 전쟁을 연상시켰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양측의 장군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적군에 대항해 용감하게 싸우던 미국 경항공모함도 세계적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일본 대규모 함대의 엄청난 수요에 놀라고 말았다. 구축함은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더 거대한 군함에 대담무쌍한 공격을 퍼붓기도 했다. 레이트 해전에서 양측은 모두 상당수의 군함을 잃었지만 행운의 여신은 미군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는 트라팔가 해전에서의 승리에 버금가는 귀한 승리였다. 일본은 전함 2척과 4척의 항공모함을 모두 잃었다. 일본 해군 제독 나시무라는 전함과 운명을 같이 했다. 바다에서의 전쟁이 잠잠해질 무렵 육제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메가더는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장대하게 해안으로 걸어 올라왔다. 지상전에선 7만의 일본 병사와 15,000의 미국 병사가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투에서 희생됐다. 일본군은 방어에 실패했고 해방을 위한 침입자와의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됐다. 가미가제란 새로운 단어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레이테 해전에서였다. 가미가제 공격은 조종사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와 함께 적군의 군함으로 돌진하는 자살 공격을 말하는 것이었다. 전쟁의 패색이 짙어짐에 격분하고 절망한 일본 조종사들은 그대로 적의 함대를 향해 쇄도했다. 레이트 해전에서 가미가제 공격이 공식 전술로 인정됐다. 가미가제는 일본의 한 전설에서 비롯된다. 가미가제란 말은 신의 바람이란 뜻으로 중세시대 무방비 상태였던 일본의 해안지방에 출몰한 중국의 함선을 저지하기 위해 호련히 일었던 기적의 광풍을 이루는 것이다. 가미가제 공격이 전투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인간 어뢰로까지 응용력을 발휘했고 소형 유인 로켓도 자살 공격에 사용됐다. 소형 로켓은 아주 유용한 전환 폭격기로 인정받았다. 레이트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순양함이 가미가제의 첫 제물이 됐다. 히틀러는 서유럽 침공에서 독일 제3제국의 심장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력을 목격했다. 동부전선에서 그는 영역을 인정하고 부대를 서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4년 6월 22일 서부전선의 전투가 절정에 이르자 소련 연방이 개입해 동부군을 포함한 독일군의 총체적 와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병력으로 방어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과 대적했던 전쟁 영웅 데글레이션의 이름을 딴 작전은 대규모 공격이었다. 숫자만 봐도 소련의 붉은 군대는 120만 명, 나치군은 40만 명이었으며 소련은 5,200대의 탱크를 보유한 데 비해 독일은 900대가 전부였다. 또 전투기도 소련은 6,000대,
독일은 1300대인 상황이었다. 히틀러는 수천 명의 병사를 소련의 한 도시에 있는 요새에 배치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대항할 것을 독려하며 그들을 승리의 제물로 삼으려 했다. 단 5주 만에 소련군은 750km를 진군했다. 7월 말 소련 군대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20km 떨어진 지점까지 와 있었다. 파리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군의 총성이 바르샤바에 울려 퍼지자 전 시민이 저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러시아는 하는 수 없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와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쪽의 발칸반도와 북쪽의 발트해 연안으로 방향을 돌렸다. 한편 독일은 조직적으로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20만 폴란드인을 사살했다. 러시아는 벌써부터 전후에 있을 러시아 동부 국경의 재정비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남과 북으로의 전쟁은 바르샤바를 지나 베를린에 목표를 두고 있었고 이는 주변 국가의 공산권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소련이 차지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의 폴란드인 학살은 용인됐다. 초기 연합군의 전쟁 목적은 나치를 처단하고 정복자에 의해 속박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4년 말부터 이미 전후의 세계 정세가 그리 순탄하게 전개되지만은 않을 것이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4년 10월 영국 군대가 다시 그리스로 향했다. 그리스 내의 점령군은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을 선언한 이후 세력이 약화됐다. 통치권은 독일의 손에 넘어가고 이탈리아의 무기는 그리스 공산당인 엘라스를 비롯한 그리스 저항군에게로 넘어갔다. 독일군은 그들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보복을 가했다. 그해 10월 독일은 그리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그리스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영국 군대가 열정과 과격 정치가 난무하는 지뢰밭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12월 아테네에서 열린 공산당의 대규모 집회가 돌아온 정부의 지원 세력에 의해 저지당하자 집회는 충돌로 변하고 말았다. 영국 군대는 며칠간 엘라스들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여야 했다. 1944년 가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던 낙관론은 성급한 것이었음이 증명됐다. 북프랑스를 가로지르는 진군 속도는 매우 빨라 9월 초에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을 해방시켰고 항구 도시 앤트워프도 손에 넣었다. 물자보급은 독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주요 항구를 차지한 것은 연합군 측에서 볼 때 매우 잘된 일이었지만 연합군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물자보급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협의 전 항구에 봉쇄령을 내렸다. 됴키르크는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 앤트워프는 점유했지만 독일이 대군을 배치해 항구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바람에 항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연합군은 해협에 포대를 배치하고 점관 독일군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다. 연합군은 독일군이 흩어진 세력을 불러 모으고 재정비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연합국은 독일군이 연합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전투를 펼칠 것이란 정보통의 충고를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들뜬 낙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연합군 사령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집중되고 있었다. 주의 흐트리기 작전은 영국 장군 버나드 몽고메리가 계획한 것으로 전투기 공격으로 라인강을 점거해 건널목을 확보한 다음 무장병력을 독일로 침투시켜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유명한 아르멘 공격작전, 일명 멀고만 다리였다. 9월 중순 미국 공수부대는 네히메겐과 아이토벤을 잇는 다리를 손에 넣고 공격을 원활히 수행해 승리했다. 영국 제1공수사단은 네덜란드 내륙에 위치한 아른햄에 침투했다. 영국 공수부대가 목표 지점 근처가 아니라
재무장 중이던 독일군 2개 기갑사단 근처에 낙함으로써 영국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영국군은 다리를 점령하기 어렵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와 연계된 지상군의 공격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공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영국은 6,000명의 포로와 1,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남겼고 살아남기 위해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넴 공격의 실패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작전의 실패로 연합군은 엔트워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승리하여 엔트워프를 이용하려 했던 작전의 실패로 말미암아 전쟁은 길어지게 됐다. 바르넴 공격 실패 후 연합군은 군비를 정비해 강력해진 독일군과 힘든 전투를 지속해야만 했다. 전투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베네룩스 3국 전역에서 벌어졌고 특수부대 코만도가 입체적인 공격을 펼쳤다. 캐나다군은 보병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독일 포병 부대를 상대로 계속 공격해야 했다. 토치카와 강력한 천병들은 보병의 백병전으로 하나씩 점령됐다. 도시에선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됐다. 이런 와중에 공병대와 해군 기뢰 제거부대는 독일군이 설치한 기뢰와 부비 트랩을 수로에서 제거해야만 했다. 엔트워프를 점령한 지 80일이 지난 11월 말에 가서야 항구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성급한 욕망이 유럽 대륙의 전쟁을 1년 더 연장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 시간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독일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히틀러는 벨기에를 공격해 1940년의 승리를 재현하고자 바이지 전투를 벌인다. 독일은 동유럽에서 패하고 러시아군은 독일에 진주하게 된다. 러시아가 아우슈비츠를 점령함에 따라 나치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 병고에 시달리고 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마지막 행보는 얄타 회담장으로 향한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계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후 유럽의 새로운 판도를 짜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